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리원리 시간이고요. 조리원리는 어떤 과목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조리원리는 2교시 시험지 중에서, 그러니까 1교시의 영양학 생화학, 1교시의 영양학 생화학, 그 다음에 영양교육, 생리학, 식사요법이 있었고, 2교시 시험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2교시에 식품학, 그 다음에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과목에 이제 40문항짜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식품학에 같이 들어가는 과목이 식품화학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조리원리,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실험조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험조리도 해보고, 여러분들 조리과학 실험도 해보셨잖아요. 조리과학도 가고요. 그 다음에 식품 가공도 해보셨죠. 가공이라는 과목도 있었는데, 가공 및 저장학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식품 미생물학, 미생물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지만은 그 전에,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도 식품학, 조리원리, 그때는 식품 미생물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50문항이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식품학 문제가 2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조리원리 문제가 2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 식품 미생물학 쪽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6문제에서 작게는 6문제, 많게는 10문제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미생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6문제, 10문제, 아마 이제 지금 정도는 5문항 정도가 나올 텐데, 이 5문항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하기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파트는 아마 따로 과목이 없어요. 강의를 하진 않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뭐 미생물을 분류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미생물의 이제 성장과 관련된 생식 인자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발효라든지, 그 다음에 부패라든지 미생물 실험 이런 쪽으로 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곰팡이, 효모, 세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품학 조리 원리 파트에서 조리 원리하고 더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이 발효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유제품류의 발효, 유제품의 발효, 그 다음에 장류의 발효, 그 다음에 김치의 발효, 이런 부분에서 이 발효 파트에서 미생물 이름들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 이름들에 관련된 것은 김치에 관련된 균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균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이 정도 이름은 외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같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미생물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공 및 저장은 도대체 식가공 및 저장은 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류 조리원리에서 두류가 나왔을 때 두류에서 콩을 가공한 제품이 뭐예요? 두부. 두부 문제가 나온다든지, 우유에서 우유를 응고시킨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즈.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르게 가공 및 저장학까지 들어간데 이게 아니라, 아, 뭐 치즈 문제, 버터 문제, 두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 및 저장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원리, 이제 미생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조리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조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으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쉬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쉬운 건 없는데,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가 이게 조리 과학에 가까워요, 과학.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전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학 베이스가 없으면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식품학, 식품화학 여러분 별로 좋아하진 않죠. 식품학, 생화학, 생리학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과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베이스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식품학 잘 들어놓으셔야지, 아, 그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식품학에서 말했던 부분이, 앞쪽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 쭉 얘기를 했었을 때, 복합적 당류로 해서 전분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전분의 구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스타치 구조에 대해서 나왔던 건데, 자,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 식품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조리에 있어서 이 전분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조리에선 어떻게 이용할 건데? 라고 했었을 때, 아, 호화라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노화라는 과정도 있고,
겔화라는 과정도 있고 호정화라는 과정도 있고 당화라는 과정도 있어. 여기까지도 시큼하게서 같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호화를 이용한 것은 뭐가 있는데 밥이 있어, 죽이 있어, 떡이 있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리에서는 그럼 밥이 되는 원리는 무엇이야? 죽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식사요법 시간에 언급을 했었지만은 죽이 됐었을 때는 물이 5배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조리 때 처음부터 어우러지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간에 뭐 2배 처음 넣었다가 나중에 3배 넣으면 되지 않아? 이거하고 처음부터 5배의 물이 들어갔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원리가 나온다든지 떡 같은 경우에도 호화가 들어가는 거지만은 조리에서는 이 떡도 치는 떡이 있고 찌는 떡이 있고 삶아내는 떡이 있고 지지는 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어떻게 이제 이용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노화, 밥이 굳지 않게 하려면은 떡이 굳지 않게 하려면은 원리 보온밥솥. 그래, 보온밥솥의 원리는 60도씨 이상으로 인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원리야. 햇반 뭐 여러 가지 아예 떡을 양이 굉장히 많아. 그럼 처음부터 냉동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화를 억제하는 원리를 배운다든지 겔레이션, 겔화라고 한다면은 졸, 겔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겔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겔레이션은 뭐야? 엉기는 거야. 그러면은 전분을 이용해서 겔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겔화 과정은 도토리묵, 메밀묵, 청포묵, 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호정화라는 건 뭔데? 이미 밥이 되었던 거에서 좀 더 이걸 눌어서 나는 이걸 누룽지로 만들 거야. 옥수수를 이용해서 팝콘을 만들 거야. 이게 호정화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리는 온도는 매우 높지만은 물이 들어가지 않는 원리야. 라는 것이 바로 호정화의 기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화. 전분 자체는 단맛이 없어. 계속해서 씹다 보면은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소화효소에 의해서 하나하나로 끊어지게 돼. 1개짜리, 2개짜리로 끊어지게 되면서 글루코즈, 말토즈 되면 단맛이 만들어져. 그래서 바로 당화는 효소가 일으킬 수도 있고 산이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단맛이 없었던 전분이 1개, 2개짜리로 쪼개지면서 단맛이 일어나는 과정을 당화라고 해. 이런 식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당화의 원리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으로 엿이 들어가고 식혜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리 다음에 식혜. 그러면은 우린 단순히 밥이 되는 거, 떡이 되는 거, 노화를 억제하는 거, 묵이 만들어지는 거, 식혜가 되는 거, 이 원리를 배우지만은 이 원리 이전에는 호화, 노화, 겔화, 호정화, 당화라는 원리가 있었고 얘네는 전분의 성질이고 이 전분은 시큼하게서 바로 탄수화물의 성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되는 게 다 같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어느 과목에서 어떤 포인트로 배우느냐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 원리 굉장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과목인 거고 정말로 저도 화학 구조 나오고 이러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진짜로 막 테트라, 펜타, 헥사, 헥소즈, 막 펜토즈 나오면은 머리 아프고 뭐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식품에서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또 식품학 선생님 얼마나 또 멋진 남자 선생님이야.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셔서 이 식품학 부분에도 저거였구나 라는 걸 꼭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리까지 잘 응용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조리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 앞에 보시기 전에 이론 순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조리 원리 이론 부분에서 이 파트는 이제 20문제. 아까 식품학 및 조리 원리 파트에서 미생물이 한 3-4문제 나온다고 쳤었을 때 대략 이제 17문제에서 뭐 18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리 원리 파트가 될 거고요. 조리 원리라기보다는 조리 과학에 더 가까워요. 과학, 사이언스, 과학이죠. 그래서 오늘 배우실 부분은 제1장 조리 원리의 개요 이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2장 보시면은 자 공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머릿속에 마인드맵 계속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8주 과정이 끝났을 때는 개요 그러면 개요에는 뭐 계량법 얘기도 나와 있었고 뭐 열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고 간단한 조리법 얘기, 물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딱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건데 공유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유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리에서 배웠던 공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뭐예요? 쌀 얘기가 나올 거고 쌀,
보리, 옥수수, 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밀가루, 이런 얘기들. 그래서 쌀, 보리, 밀가루,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이루고 있는 근간이 결국은 스타치, 전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화, 노화, 겔화, 호정화, 당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식품학으로도 조리과학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파트는. 그래서 전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밀을 이용한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빵 대신에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곡류 사용량이 굉장히 특히 쌀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으면서 1년 동안의 쌀 소비와 맞먹는 게 뭐예요? 뭐게? 밀가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설탕. 그러니까 설탕량이 똑같아요. 거의. 그만큼 이제 많이 우리가 달게 먹잖아요. 저는 진짜로 음식 먹으면서 떡볶이를 먹는 건지 설탕물을 먹는 건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 음식이 굉장히 달아요.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아졌잖아. 떡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떡도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서 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가서 노화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화의 억제 원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설탕 소비, 당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러면서 밥도 안 먹는 대신에 지금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또 뭐 빵을 드셨는지 샌드위치를 드셨는지 밥을 드셨는지 뭐 어떤 걸 드셨는지 그래서 밀가루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빵 문화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밀가루 그러면 그냥 글루텐 얘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빵 얘기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팽창제 이야기. 그래서 효모로 팽창시킬래, 베이킹 파우더로 팽창시킬래 이런 팽창 얘기까지 해서 빵 부분까지도 나오게 돼요. 글루텐. 그래서 바로 이 장 내용에서는 곡류 얘기, 전분 얘기, 밀가루. 그다음에 곡류 얘기가 나올 때 바로 아까 밥 얘기, 떡 얘기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죽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3장 서류 나와 있는데 서류 뭐가 떠오르시나요? 감자. 그죠? 감자, 고구마.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감자, 고구마 또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토란도 있고 뭐 돼지 감자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혼 이런 것들도 있고 뿌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당류에 해당이 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설탕 같은 것들인 거예요. 설탕, 뭐 사카린, 뭐 아스파탐 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물엿 등등등 당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앞에 분에 초코우유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성분표에 항상 이제 영양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양 정보 표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총 내용량이 500ml고 한 번 먹을 때 130, 그러니까 한 컵 200ml 기준으로 해서 영양 표시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올 때 열량이 나와 있고, 자, 나트륨 나와 있고, 탄수화물 나와 있고, 탄수화물이 18g이거든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18g인데 밑에 당류가 15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 탄수화물이 지금 저 성분 안에 탄수화물이 18g이 들어있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해서 다시 당류가 15g이 들어있다고 써져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탄수화물이 18g인데 당류가 15g이다. 따로따로 해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에, 탄수화물이라는 성분 안에 단당류, 그러니까 1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당류, 해당이 되는 2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리고당, 소당류라고 말하는 3개짜리부터 10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소당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수십 개가 모여있는 이제 전분류라고 말하는 다당류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류다라고 해당이 되는 것은 이 단당류와 이당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즈, 프락토즈, 갈락토즈, 슈크로즈, 말토즈, 락토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니까 우유 안에 당이 우유 안에 유당 같은 경우에는 이당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을 따로 당류라고 하는 거고, 얘 표시를 왜 따로 하는 거냐면은 얘네들은 금방 쪼개져서 우리 몸에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탕 섭취, 설탕이 이당류잖아. 설탕 섭취가 과다해지는 거하고 ADHD 증후군
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만큼 빨리 이제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과잉행동장애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건데 당류 섭취. 그러니까 이건 당류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혈당을 금방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혈당이 떨어졌을 땐 좋은 거지만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야 되는 사람한테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 정보를 주는 건데 보면서 아 탄수화물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중에 당류, 즉 단당류, 이당류가 15g이 들어있다는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서 4장에서 지금 당류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설탕, 포도당, 과당 이러한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5장 육류 및 가금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육류 및 가금류라고 했죠. 육류,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소고기,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가 떠오르고 우리는 뭐 소, 돼지 그 다음에 양고기, 요즘에 양고기 집도 많이 생겼잖아요. 양고기, 그 다음에 말고기, 뭐 개고기, 이런 육류. 가금류 뭐예요? 다리 2개짜리. 닭, 오리, 뭐 꿩, 칠면조, 타조, 이러한 것들. 그죠? 가금류. 그래서 육류, 가금류에서는 키워드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지금 과목이 뭐야? 조리잖아요. 조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채로 먹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살, 죽여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얘네를 이제 고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먹었을 때 사후강직이 일어날 것이고, 사후강직 단계에 먹게 되면은 질겨서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 숙성. 그래서 사후강직 숙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기에 있어서의 육류의 색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요법 시간에 우리가 색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피의 색깔을 얘기할 때는 빈혈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헤모글로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류에서는 지금 조리에서는 고기의 육색소의 색깔이잖아요. 그럼 육류의 색깔이면은 여러분 소고기 색깔, 돼지고기 색깔, 닭고기 색깔 가능하잖아. 소고기하고 닭고기하고 누가 더 검붉어요? 소고기가 더 검붉잖아요. 검정색에 가깝고 좀 더 붉은색이 돼지고기고 바로 이건데 그 색깔의 차이가 뭐예요? 미오글로빈. 그죠? 그래서 육색소는 미오글로빈. 그래서 옥시미오글로빈이냐, 미오글로빈이냐, 메트미오글로빈이냐 대략 기억나죠? 변성글로빈이냐. 그래서 붉은색이었던 고기를 굽거나 익혔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거. 그죠?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색깔 이야기.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 나는 좀 더 부드럽게 먹고 싶어 라고 하면서 스테이크 즐겨서 안 뜯어져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심 부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안심 부위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등심이 더 맛있어요? 안심이 더 맛있어요? 등심? 안심? 어느 것이 더 부드러울까요? 안심이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씹는 맛 그러니까 약간 적절하게 이제 육즙도 있으면서 씹는 맛을 즐기고 싶을 때는 등심 이고요. 부드러운 맛으로 먹고 싶을 때는 안심. 그러니까 적은 양을 먹을 때는 안심. 그 다음에 많은 양을 먹을 때는 등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등심, 안심인데 마블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갈비, 예를 들어서 장조림, 이런 걸 먹는데 이제 고기가 너무 질기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또 나오는 거죠. 연육. 그래서 연육. 어떻게 하면 연육을 시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한식 조리사 시험 볼 때 너비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덩어리 나온 고기를 이제 칼로 펼치잖아요. 펼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힘줄이 들어있다. 그럼 그때는 뭐 우리가 방망이 못 들고 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끝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얘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들겨준다든지 아니면은 키위, 파인애플, 배, 뭐 양파 이런 거 사용하시죠. 그 키위 파인애플 굉장히 강력한 거 아시죠? 키위 엄청 강력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키위를 하나만 넣어야 되는데 아싸 4개가 한 팩에 들어있잖아요. 4개를 고민하다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갈아 넣어야지 4개를 제가 믹서기에 다 돌린 다음에 다 넣은 적이 있어. 바로 먹을 땐 괜찮았거든요. 2시간 뒤에 걸레가 됐어요. 쭉 드는데 형태가 하나도 없어지고 강력한 키위 씹는 맛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건 스테이크가 아니라 거의 뭐 샤브샤브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건데 자 이렇게 연육을 이용할 때는 생과일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과일 연육 방법.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은 수별 조리를 이용하는 방법, 건열 조리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수별법으로는 뭐 탕을 끓인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수육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습열, 장조림을 만든다. 습열이라면은 건열은 구이, 불고기, 이러한 것들은 건열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육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후강직, 숙성, 색깔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부위에 따라서 연육, 그 다음에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러한 거.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어패류 들어가 있잖아요.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생선 얘기죠. 생선 조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비린내예요. 생선의 비린내. 생선 비린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비린내를 제거할래?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생선은 특히 쉽게 변질돼 버리잖아요. 변폐가 되기 때문에 생선의 경우에는 자, 고기는 반드시 사후강직이 끝나고 나서 숙성이 이루어졌었을 때 숙성된 고기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생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화로 먹잖아, 화로. 가서 바로 앞에 수족관에서 저걸로 달라.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가 그거 뜰채로 들고 온 다음에 본 적 있죠? 방망이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진짜 잘하는 집들은 그 고기, 아가미 이렇게 뼈 이렇게 있는 데다가, 그림 잘 그리죠? 얘만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생선살을 그대로 다시 올려놓잖아. 이거 안 바꾸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접시에다 이렇게 다시 올려놓으면은 이 아가미를 이렇게 뻐끔뻐끔 하고 있어요. 이거 난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어차피 먹긴 먹는 거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이제 우리는 화로를 먹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생선은 이미 숙성 단계로 들어가면 변폐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강직 바로 시작되면서 먹던지 이렇게 먹는 이제 생선,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음식을 식품의 품질을 평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품질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 음식에는 영양가가 얼마나 들어있는데 영양적 품질을 평가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위생적으로 만든 거 맞아? 위생적 품질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맛있는 거 맞아?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관능적 품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관능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거를 요즘은 이제 관능, 그러면 왠지 섹시, 막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니라 기호평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적 평가, 위생평가, 관능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위생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위생평가를 할 때 우리가 생선을 사러 가서 VBN가, TBA가 이런 걸 측정하지 못할 거 아니야. 가서 대장균군 측정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코로 맡아보고 눈으로 봐서 비늘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부패되기 전의 상태인지 싱싱한 상태인지 그 생선 눈알 상태를 보고 나서 판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바로 생선에서는 신선도 평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신선도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비린내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라고 하면서 비린내 제거 방법은 별거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생선 먼저 찬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쑥갓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미나리도 넣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 마늘, 생강 이런 것들도 넣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뭐 나왔었냐면은 작년 기출문제로 나왔던 게 그 어패류 비린내 제거할 때 된장을 넣는 이유. 된장. 그러면은 된장 같은 경우에가 들어가서 콜로이드의 흡착성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콜로이드 흡착성으로 비린내를 흡착해서 없애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어패류 파트에서는 바로 이제 비린내 신선도 평가 이쪽이 중요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장 난류 달걀이잖아요. 달걀 종류가 나오게 되면은 달걀 파트도 시험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달걀 보면은 여기 이제 뾰족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첨단부, 뭉툭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둔단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 해당이 되는 난각이 있을 것이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란 노른자, 난황이 있게 되고 바깥쪽에 난백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달걀이 있었을 때 일단 나는 달걀을 삶아서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삶아 먹겠다는 것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응고해서 먹겠다는 거잖아요. 응고시키겠다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 응고성. 그 다음에 요즘에 실제로 단체급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달걀 1000명 거 오늘 그 계란말이가 나가야 되는데 언제 1000개 계란 깨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액상 달걀 있는 거 아시죠? 액상 달걀로 들어와서 그냥 쭉쭉쭉쭉 부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액상 달걀로. 그러니까 액상 달걀 다 깨져서 액상 달걀로 다 섞여서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난황만 있는 거. 아니면은 난백만 있는 거. 다 분리가 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건데 난백을 이용해서 머랭을 쳐서 나는 제과에 이용하겠다. 그래서 요즘에 머랭 쿠키, 커피집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머랭 쿠키 같은 경우에 바로 난백을 거품내는 기포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난황. 그 양식 조리 시험 중에서도 예전에 마요네즈 소스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 그 나오면 망하는 거야, 이제. 계속 만들고 있어야 되잖아. 끝없이. 그래서 난황 같은 경우에는 레시틴 성분으로 인해서 물과 기름을 같이 잡아주게 되는 유화성을 갖고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달걀 파트에서는 바로 응고성의 문제, 기포성의 문제, 유화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종종 계란찜을 했는데 달걀을 삶았는데 이 계란 노른자 부분에 초록색으로 해서 약간 검푸르게 생겼어. 이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황화 제1처리잖아요. 이것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덜 생기게 할 것인지, 녹변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 녹변 이야기가 이제 달걀에서 나오는 파트예요. 달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및 유제품류라고 나와 있는데 우유, 유제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품교환군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식품교환군표에서 일반 우유군이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당, 단백질, 지방, 열량을 얘기했었을 때 당이 10g, 단백질이 6g, 지방이 7g, 열량이 125칼로리다 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우유 1교환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몇 밀리리터였어요? 그렇죠. 200ml죠. 그럼 봐봐요. 이거를 우유를 100%, 자, 우유 100으로만 보자고, 이제 절반으로. 우유를 100으로 보게 되면은 우유는 무려 87%가 수분이에요. 물이야. 우유는 87%가 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유고형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실제로 13%밖에 안 돼요. 이 13% 중에서 바로 이 13% 중에서 우유가 갖고 있는 당, 유당, 락토즈 해당이 되는 것이 5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3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 대략 3에서 4 정도를 갖고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대략 1% 내외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대 5니까 200ml가 되니까 몇이 된 거예요? 10이 된 거고, 단백질 4에서 100일 대 3%니까 200이 되니까 6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지방 3 내지 4%에서 중간 3.5 곱하기 해서 7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질 1%,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우유에서는 바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백질 3을 가지고서 바로 이제 응고되는 카제인 단백질과 응고되지 않는 우리가 유청 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걸로 해서 락트 알부민, 락토글로불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여기 원리에서 치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응고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유 시험 문제에서는, 유제품 문제에서는 응고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응고. 그래서 열에 응고가 되는 것은 유청 단백질, 열에 응고가 되는 것은 유청 단백질, 카제인은 열에 응고하지 않아. 하지만은 산과 효소, 즉 레닌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것은 카제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응고의 원리를 가지고서 물어보는 파트가 우유 유제품 파트예요. 그래서 우유, 버터 이런 쪽까지 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류 같은 경우에는 두류도 종류가 이제 땅콩, 대두 종류도 있고 팥, 완두콩, 돈부콩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통은 두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두 이야기를 하게 돼요. 대두. 그래서 두류 파트에서는 대두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가장 많은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제 두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부. 그래서 두부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원리. 그래서 콩 속에 들어있는 글리시닌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서 이거를 조리해서 겔로, 두유에서 두부로 되는 응고성을 이용한 거다. 근데 두유에서 두부가 되는 응고성이잖아요. 응고성인데 누가 응고를 시킬 건데? 바로 간수잖아. 응고제라고 말한 간수인데 칼슘이 응고시킬래? 마그네슘이 응고시킬래? 아니면은 등전점의 원리를 이용해서 응고시킬래? 이러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칼슘의 응고냐, 마그네슘의 응고냐, 등전점의 응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응고의 원리. 그래서 두부 만들 때 여러분 식초 넣어서 응고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식초. 그래서 연두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약간 시큼한 맛 나잖아. 상한 게 아니야.
연두부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 연두부 만들 때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건데 그게 바로 산을 이용한 등전점의 응고예요. 그래서 약간 시큼한 맛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부에서도. 이러한 응고성의 원리. 그 다음에 십장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식품학 문제랑 같이 연결시켜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유지류를 이용해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튀김이잖아요. 그래서 튀김이라는 것의 원리가 나올 때 조리에서 튀김의 원리 이런 걸 물어보면서 같이 이제 식품학하고 물어봐 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산패예요. 그러니까 튀김이 일어나는데 산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산화적 산패냐, 가수분해적 산패냐 이런 식으로 산패 문제. 산패 문제를 같이 언급하면서 묻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식품학 문제야, 이게 조리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가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서 발현점 문제가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열시의 변화라든지 그러니까 가열시 변화 중에 결국 산화적 산패, 가수분해적 산패, 열에 의한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화학 문제로 같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리를 할 때는. 그래서 산패 문제로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 채소류 및 과일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채소류 및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채소 물어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채소류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색소 문제예요. 색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침에 뭐 예를 들어 오이를 먹었다, 상추를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초록색에 해당이 되는 색소는 클로로필이잖아요. 클로로필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당근을 먹었어. 그 다음에 붉은 고추, 토마토를 먹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카로티노이드잖아요. 카로티노이드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밥, 양파, 마늘, 흰색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플라보노이드라고 말하게 되는데 플라보노이드잖아. 그러니까 노이드라고 나오게 되면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크산토필 뭐 쭉 종류가 여러 개고 플라보노이드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흰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잔틴에 해당이 되는 거와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시안. 오늘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조리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지금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적어도 저거는 들어는 봤어. 이러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소 파트에서는 클로로필 이야기,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흰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잔틴, 우리가 적채, 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시아닌,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클로로필을 해당이 되는 초록색인데 얘를 내가 오이 초절임을 만들면서 산에 넣었을 때, 이걸 만들 때 여러 가지 소다를 넣어서 알카리를 넣었을 때에서 클로로필에서 여러분 페오피틴, 페오포비드, 클로로필라이드, 클로로필린 단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토시아닌은 산, 중성, 알카리가 왔다 갔다 서로 가역적인 관계거든요. 보라색에서 붉은색이었다가 파랑색으로 이 관계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채소 파트에서는 색깔 문제를 내요. 자, 주로. 색깔 파트가 색소 문제로 해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 색소 문제로 주로 많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일. 자, 과일에서는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과일도 여러분들 요즘에 여름 이제 되면서 과일 종류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제가 샀던 게 살구, 자두, 천도복숭아. 여름 과일이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먹어 이러면서 살구, 자두. 근데 이런 식으로 안에 단단하게 들어있는 것들은 핵과류라고 해요. 단단하게 들어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바나나, 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즙이 많은 것들은 장과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과, 배처럼 안에 시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인과류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일이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그 세포가, 과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 사이에 있어서 만약에 사람, 생리학 이야기를 한다면은 미토콘드리아, 뭐 핵, 뭐 이러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식물에서는 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액포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를 연결시키는 팩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과일에서는. 그래서 팩틴 얘기 들어보셨잖아. 그래서 팩틴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여러분들 왜 복숭아 같은 경우에 특히 백도, 황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익었나 손가락 눌러보려고 그러면 누르지 마세요 이러잖아. 누르면은 까맣게 멍들어 버리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백도 같은 경우에는 누르지 말라고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미숙한 과일은 단단해. 지금 성숙한 과일은 딱 맛있어. 근데 딸기 너무 익어버렸어. 그럼 신맛은 사라지고 단맛밖에 안 남아서 시들어 버렸어. 이랬을 때 바로 이제 미숙과 성숙과 과숙과에 따라서 팩틴의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프로토팩틴, 팩틴, 팩틱액시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잼 젤리를 만들래? 라고 물어보는 걸로 해서 바로 과일 파트에서는 팩틴질을 가지고서 잼 젤리 시험 문제를 물어봐요. 잼 젤리 문제 이러한 것들 많이 돼요. 이제 그래서 잼 젤리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해조류 및 버섯류라고 하게 되면은 해조류 여러분 뭐가 떠올라? 그렇죠. 미역, 다시마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해조류라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조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클로로필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클로로필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것이 녹조류. 그 아래쪽에 있으면서 갈색이 띄고 있는 것이 갈조류. 그 다음에 이거보다 햇빛을 덜 받아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홍조류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조류의 대표적인 것에 뭐가 있을까요? 매생이 굴밥, 매생이, 파래 이러한 것들이 녹조류겠죠. 그 다음에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모자반, 톳 이러한 것들이 갈조류로 들어가게 되고요. 김, 우뭇가사리가 홍조류야. 그 다음에 올 초에 저도 사실 많이 안 먹었던 건데 꼬시래기? 라고 해서 오돌오돌 그 씹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해조류. 그래서 도대체 이 꼬시래기 드셔보셨죠? 뭔지 알죠? 꼬시래기는 갈조류일까요? 홍조류일까요? 홍조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홍조류과로 들어가더라고요. 홍조류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이러한 해조류에 대한 문제들도 종종 나와요. 다시마.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국물 낼 때 어떻게 내는 게 좋냐 이런 것들. 여러분 다시마 국물 낼 때 우린 조리라 그랬잖아. 조리 파트니까 다시마는 국물 낼 때 자 국물을 내려면은 다시마는 찬물에서부터 우리죠. 우렸다가 끓고 나면 계속 끓여요. 건져내요. 건져내야 되죠. 왜냐면은 오히려 끓고 난 다음에 계속 익게 되면은 과다한 알긴산이 나오게 되면서 국물을 텁텁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물어본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버섯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버섯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먹는 것이 뭐 표고버섯도 있고 새송이버섯도 있고 모기버섯도 있고 서기버섯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러한 버섯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감칠맛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조미료 여러분들은 조미료 이용해요 안 해요? 저는 써요. 그냥 미온도 몰래 숨겨놓고 가끔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다도 쓰고 많이는 안 쓰고 이제 쓴 거랑 안 쓴 거랑 맛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천연조미료로 해서 정말로 이렇게 새우 갈아서 멸치 갈아서 그다음에 다시마 이런 거 그다음에 버섯 갈아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버섯류의 감칠맛 그다음에 갓소부시 멸치 이러한 육류라든지 어류의 감칠맛 그다음에 MSG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감칠맛을 가지고 있었을 때 버섯류의 감칠맛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버섯 안에 들어있는 구아닌 산에 해당이 되는 구아닌 모노포스페이트 GMP의 감칠맛이거든요. 그 다음에 육류 어류의 감칠맛 같은 경우에는 이노신산 그래서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의 감칠맛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구아닌이다 이노신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핵산계 조미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SG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일본에서 그 한 화학자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다른 데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만은 우리 부인이 해준 음식이 진짜 맛있어. 내 부인이 해준 음식이.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물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국물을 낼 때 밥을 할 때 나는 다시마를 넣는다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마의 어떤 성분이 이 맛난 맛을 낼까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이거를 추출해내. 근데 그래서 그 추출해냈던 성분이 바로 글루타믹 액시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루타믹 액시드가 엄청난 감칠맛을 내는구나. 근데 여기에 더하기 Na, 나트륨이잖아요. NA가 영어로 다른 말로 소듐이라고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이 한 개짜리, 모노. 소듐이 하나가 붙었더니 엄청난 감칠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 소듐 글루타믹 액시드라고 해서 우리가 MSG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공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화학조미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글루타믹 액시드에 NA를 붙이게 되면은, 그래서 옛날에 미원과 미풍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미원이 이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식품공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말이 많았잖아.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식약처에서 유해하지 않다로 결론을 냈지만은, 하지만, 만 2세 이전에 아직 뇌발달이 덜 된 아가들의 경우에는 과다 섭취 시 신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심하시오. 이 정도로만.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정도로 끝냈었는데 MSG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노소듐 글루타믹 액시드 이랬을 때 바로 화학조미료와 핵산계 조미료가 만났을 때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이 MSG에다가 얘네들을 같이 코팅을 시킨 거예요. 코팅을 시키게 되면은 감칠맛이 더 상승해요.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MSG, 그러니까 그 다시마를 낸 성분에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감칠맛이 몇 배가 상승을 하게 돼요. 서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산계 조미료, 화학 조미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버섯류에서 GMP 얘기도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젤라틴, 한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젤라틴을 이용해서 뭐 드셔보셨어요? 푸딩, 그죠? 젤라틴을 이용해서 푸딩, 젤리 드셔보셨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족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족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젤라틴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천은 뭐 만들어 먹어요? 묵보다는 양갱 만들 때 한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젤라틴과 한천의 이야기는 묵이었던 거에서 굳는 형태의 겔로 바뀌는 거예요. 즉 액체였던 거에서 고체로 바뀌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액체 고체에서 졸에서 흐를 수 있는 졸에서 흐를 수 없는 겔 상태로 바뀌는 졸겔의 이야기가 젤라틴 한천.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쪽에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미료, 향신료 파트에서는 뭐 식초의 이야기라든지 소금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뭐 음료는 그냥 별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이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과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베이스가 뭐라는 거, 식품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1장 볼게요. 1장 보시면은 제1장 조리원리의 개요. 이건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쭉 보시면은 식품과 조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식품은 뭐고 음식은 뭐야? 식품. 식품은 뭐고 우리가 식품은 뭐고 음식은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식품, 음식. 그렇지. 왠지 식품은 조리하지 않은 거. 음식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이럴 것 같죠. 재료의 의미, 먹을 수 있는 것의 의미. 인 건데 식품에서 음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식재료에서 재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바로 조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쿠킹, 조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조리라고 하게 되면은 조리는 어떻게 해야지 조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밭에서 캤어. 고구마를 캤는데 그 고구마를 찐 고구마로, 튀긴 고구마로, 삶은 고구마, 그러니까 찐 고구마, 뭐 튀긴 고구마, 군 고구마 만들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냥 씻어서, 물에다가 씻어서 그냥 깨물어서 먹을 거야. 생식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리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열조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리에는 비가열조리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열조리법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열조리법에 들어가는 것이 회,
날로 먹잖아. 회, 샐러드, 그냥 오이, 그냥 씻어서 먹잖아. 깨물어서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는 비가열조리도 있는 거고 가열조리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열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열조리에서는 물을 이용하는 수별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열만 이용하는 구이, 그 다음에 튀김,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건열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즘에 원룸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거의 음식 안 해 드시잖아. 다 뭐 먹어? 전부 다 가공된 거 먹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 전자레인지. 그죠? 전자레인지 하나 있으면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또 다른 가열의 원리인 거잖아요. 마그네트론에 의한 마찰열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 이제 뭐 방 볼 일이 있어서 원룸을 다녔는데 진짜로 각 집집마다 그 인덕션이 있긴 하지만 인덕션 위에 뭐 다른 가구들 올라가 있고 딱 전자레인지 한 대만 있더라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국이든 뭐 밥이 됐건 뭐가 됐건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비가열, 가열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조리인데 예전에는 이제 식문화가 지금 많이 변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식품을 사러 재료를 사러 시장을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예 시장을 가는 이유가 음식을 사잖아. 반찬. 너 굳이 내가 뭐 멸치볶음 이런 거를 재료를 사서 볶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 주 먹을 거, 제가 그래요. 이번 주 먹을 거 그냥 한 팩에 2,000원, 3,000원짜리 사오는 게 더 빨라. 이러면서 그냥 이 사람들도 위생적으로 만들었을 거야. 장인 정신을 존중해줘야 돼. 이러면서 나보다 장인이야. 이러면서 사와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 음식은 실고추가 들어있잖아. 그럼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봐. 실고추는 다 빼고 이제 얼른 통에다 담아놔요. 반찬통에다가. 뭔가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먹어. 이러면서. 이제 식품이에요. 그래서 식품,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 그래서 식품화학이야. C, H, O, N 이러한 것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는 것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잖아. N, 질소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유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천연물, 가공품으로 인간이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이상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식품이라는 거에다가 하나만 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식품의 기능은 크게 1차 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이 있게 되는 건데 요즘은 여러분들 그 대학교 식용과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진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기능성 식품학 과목이 따로 아예 딱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식품도 결국은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푸드 마케팅 시간, 식품 마케팅 시간에서 마케팅 과목이 따로 식품 영양학에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처음에 식품의 1차적인 목표는 이거를 먹어서 생명을 영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의 목표는 당연히 영양적인 것이 1차의 목표였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불러. 맛있게 먹는데 기왕이면은 영양도 좋지만은 나는 맛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같은 고구마지만은 날로 먹는 것보다 군고구마가 됐을 때 더 맛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2차의 기능은 좀 더 맛있게 기호적인 기능으로 가고 싶은 건데 3차는 이제 생리학적 기능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기능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먹었을 때 항암 작용이 있어. 항노화 작용이 있어. 비만을 억제라고 하게 되는 바로 생물학적 기능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요즘에 기능성 식품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3차 식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도 1차, 2차, 3차 이러한 개념으로 얘기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조리, 쿠킹이라고 했죠. 식품에 존재하는 유독하거나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 맛을 증진시킨다라고 해서 여러분 푸드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식품이라는 소재를 음식, 푸드로 만드는 최종 작업, 마지막 내가 주방에서 하는 것만을 조리라고 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어떠한 조리법으로 들어갈 것인지 식탁은 테이블웨어 그 다음에 수저젓가락, 포크는 어떻게 놓을 것인지 그 다음에 주변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쿠킹, 조리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세기 지금 현재의 조리 과정은 과학이에요. 사이언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왜 한동안 또 미슐랭 가이드 이런 데서 분자 요리 이런 거 떴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비드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자 요리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과정은 꼭 과학이고 예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 저도 단체급식소에서 영양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데 길게는 못했어요. 길게는 못했고 짧게 10년, 10개월 이제 일을 했었는데 놀래야지 빨리 10년, 10개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양사 이제 현장 경험이 있는데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피망 비싸잖아요. 근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숙주나물이 나가더라도 숙주나물에다가 그냥 숙주나물만 나갈 것인지 여기다가 미나리를 조금만 섞어줄 것인지 여기에다가 나갈 때 그 콩나물 무침이 나갈 때도 여기에다가 그 파프리카 빨간색 노란색을 조금 섞어줄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품격이 달라져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샐러드가 나갈 때도 보통은 양배추에 적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적채가 왜 그 보라색 양배추 아시잖아요. 근데 적채만 들어가면 왠지 약간 좀 그래. 근데 여기다가 피망, 파프리카만 조금만 넣어줘도 색감이 확 달라져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미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가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 코디네이터가 많이 돼요.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색감을 조금만 사용해도 테이블웨어, 그러니까 이 식탁, 그래서 마지막 장식을 똑같은 스파게티를 내더라도 네모난 접시에 낼 것인지, 탕원형 접시에 낼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포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꽂아 놓을 것인지 이러한 위치들이 전부 다 감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의 예술. 그래서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면서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엔 다 공감하시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 5가지가 나와 있죠. 당연히 첫 번째 영양적인 면. 그래서 5대 영양소 배합이 잘 되어 있으면서 소화흡수가 쉬워서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영양사 일하는 동안에 식판밥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자 이러면은 단체급식소 비슷한 데만 가면은 이제 토할 것 같아. 이제 식판 그만 쳐다보고 싶어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만둔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식판밥이 가장 영양가 있는 밥이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조림, 구이, 볶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학교에서 급식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걸 도시락을 싼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 거야. 그랬을 때 정말 그런데 영양적인 면 굉장히 다 조화롭게 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기호적인 면. 아까 관능이라고 말했던 기호. 그래서 식품의 빛깔, 냄새, 맛, 형태 등을 좋게 하는 등의 기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증진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기호에 있어서 아까 제가 관능평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관능평가할 때 일단은 색깔은 마음에 드냐 5점 만점 중에 뭐 척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떤지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 맡았을 때 냄새라고도 표현을 하고 풍미라고도 표현을 하고 향미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냄새, 풍미, 향미. 자, 냄새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안 좋은 쪽. 그죠? 냄새는 보통 우리가 이 진짜 좋은 냄새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이거 진짜 좋은 향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향미나 풍미는 좋은 쪽을 얘기를 한다면은 냄새는 약간 이취, 좋지 않은 쪽에 해당이 되는 냄새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 풍미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플레이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코로 맡는 향이 아니야. 코로 맡는 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도, 거봉 생각해봐. 천도복숭아 생각해보세요. 그럼 밖에서 이렇게 맡았을 때는 나요? 어떤 냄새가? 근데 입에 내가 이걸 깨물었어. 한 입 톡 깨물었고 나서 입에 터뜨렸었을 때 혀에서 닿으면서 진짜로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소믈리에 바리스타 뭐 이러한 분들에 해당해 보는 음식 그 감별을 잘하는 사람들은 혀가 발달된 사람이 아니라 어디가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코가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코 점막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터지는 향을 코가 느끼는 거예요. 후각이 발달돼야 돼요. 후각이 발달되면서 이 후각에 해당이 되는 것을 뇌 프로파일링이 쫙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 이제 와인 소믈리에 저도 잠깐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 볼 때 일단은 그 냄새를 맡는 프로파일에 해당이 되는 종류가 그러니까 조그만한 앰플에 해당이 되는 것이 50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이 뚜껑 얘를 직접 맡는 것이 아니 오일이야. 이걸 직접 맡는 것이 아니라 이 뚜껑의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건 가죽향, 이건 흙향, 이거는 이거는 이제 무슨 향, 고무향, 그 다음에 이건 라벤더 향, 무슨 향 이러면서 이 향미 연습을 계속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와인을 마셨을 때 입에서 이제 삼키지 않고 호로록 해서 안에서 공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코 점막에 확 퍼져, 후각으로. 그랬을 때, 이건 그 소믈리에고, 소믈리에 종류 중에서도 까베르네 쇼비뇽이야, 메를레야, 어디야, 3년산이야, 5년산이야, 이거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프로파일링. 후각에 따른 뇌 프로파일링인 거예요. 그래서 풍미라는 것은 단순히 밖에서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혀와 코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치매 걸리는 분들의 경우에 제일 첫 단계 검사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은 얘를 못 맡는다는 것은 뇌가 기능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맛. 그래서 이제 맛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단맛, 짠맛, 신맛 이런 맛을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의 경우에 맛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간이 세지잖아. 간이 세지기 때문에 역치가 점점 높아지게 돼요. 역치가. 그래서 맛에 대해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여러 가지 맛에 대한 거, 그다음 감칠맛이라고 말하는 맛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낵을 먹었는데 바삭바삭 와사사삭 맛있는 소리가 들려 라고 했었을 때 귀를 이용해서 바로 소리, 청각. 그 다음에 입안에서 들어온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웠어 아니면 쫀득쫀득했어 너무 딱딱해 너무 질겨 라는 질감.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촉감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어우러졌었을 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향미 프로파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시험 볼 때 이거 관능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 직원을 뽑을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3%, 6%, 9%, 그러니까 0.3%, 0.6%, 0.9%, 1.2% 소금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순서대로 찾으시오. 이러한 것들. 그래서 맛에 대한 느낌이 있는지, 그 다음에 A라는 제품에 초콜릿을 주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을 때 이 A를 먼저 먹어보게 해. 얘랑 같은 것이 얘냐 찾아내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식품을 만들 때, 그 다음에 화장품, 특히 향수,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제품인지 지금 제품인지 뭐가 다르다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이번 신제품이라고 만들어냈는데 기존 거하고 사람들이 전혀 다른 걸 못 찾아내. 그럼 이거는 신제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호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감각 뛰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걸리 소믈리에 이런 경우도 예전에 그 TV 나온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그 막걸리에 들어있는 게 어느 술을 섞었는지 다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감각도 있지만은 계속 연습에 의해서 프로파일을 뇌에다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런 특징들 있고요. 기호적인 거. 그 다음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단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영양사 업무 하시게 되면은 우리 식단가 3,000원에 맞춰야 돼. 우리 식단가 1,500원에 맞춰야 돼. 우리 식단가 1,800원에 맞춰야 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양사 면접 볼 때 이렇게 쭉 앉혀놓고 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7월이야. 지금 7월에 면접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제 업체가 만약에 5,000원 정도의 그 식권을 판매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식단가를 보통 3,000원, 3,500원 정도를 잡거든요. 3,000, 3,500원 정도에 요즘에 나오는 걸로 해서 메뉴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이것도 돼. 그 다음에 왜 그 음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이제 만약에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과일값, 채소값이 훅 떨어져 버렸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 얘네가. 그러면은 채소 과일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 비타민 무기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것들. 그러면은 대신 해조류로 상큼하게 대체하겠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목측량을 주고 나서 이제 얘가 오이야. 그러면은 이만한 호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호박의 그람 수가 몇 그람이나 될 것 같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호박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한 600g 정도가 되거든요. 600g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나 없나
감각을 알고 있나 없나 실제 물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들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경제적인 면, 메뉴 짜봐라. 이거 네가 구성을 한번 해봐라. 이럴 때 그러면은 반드시 뭐 수입 고기는 싫다 그러는데 한우만 달라 그러는데 그 고객을 어떻게 설득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엔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 학교 배우셨을 때는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인 것까지 얘기했을 텐데 최근에는 환경적인 면까지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로컬 푸드, 그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로아스, 에코 쿠킹, 그린 테이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슬로우 푸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슬로우 푸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패스트푸드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패스트푸드는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햄버거? 이러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햄버거도 수제 햄버거집 가봐. 그냥 나와요? 수제 햄버거집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빵 굽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저며서 패티 만들고 제가 아는 집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는 집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 슬로우 푸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 슬로우 푸드는 바로 이제 얘네가 나타내는 로고가 달팽이잖아요. 달팽이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음식은 다 슬로우 푸드야. 장 1년 기다려야 돼. 김치 익혀놓고 나서 최소한 3주에서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 이렇잖아요. 바로바로 겉절이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먹게 되는 건데 슬로우 푸드의 의미는 원래 뭐냐면은 이거는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음식을 바로 이제 활성화시키자 이거야. 그래서 로컬 푸드하고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그래서 로컬 푸드는 뭐냐면은 로컬, 그 지역의 음식을 먹자라는 건데 이 생산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은 멀리 가려면은 방부제, 보존제, 첨가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부제,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방부제, 첨가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신선한 상태로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부터 나왔던 단어야, 로컬 푸드가. 그래서 반경 400km 이내에 해당이 되는 음식을 먹자. 이게 로컬 푸드야.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제주도 끝까지 가도 400km야. 우린 다 로컬 푸드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의미는 그거였던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방부제, 보존제 없이 신선하게.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푸드 마일리지는 음식을 만약에 이제 바나나를 필리핀으로부터 실어와, 캘리포니아로부터 오렌지를 가져와. 그러면은 비행기 컨테이너에다가 실어야 돼. 무게가 들어가. 그 다음에 거리가 길어지게 돼. 무게와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석유, 경유,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돼. 엄청나게 많은 CO2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거로 인해서 지구 환경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지고 무게가 적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지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푸드 마일리지야. 그러니까 에코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로컬 푸드 가까운데 그다음에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음식, 슬로우 푸드 전통 음식을 보존하고 로하스가 뭐냐면은 로하스가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가 로하스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그냥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라이프 오브 헬스 건강한 삶이야. 라이프 오브 헬스 LOH 그 다음에 and 그리고 그 다음에 이 S가 바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속성이란 뜻이에요. 지속성. 그래서 건강한 삶과 더불어서 지구를 보존하자 이거예요. 지구를 보호하자. 그게 로하스야.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의 의미예요. 이것도 로하스라는 의미도. 그 다음에 에코 쿠킹, 메아리, 그린 테이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영양적, 기회적, 위생적, 관능적, 환경적이다 라는 내용.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